예.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김민석을 눌렀더니 김민웅 대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게 있죠. 예. 우리 저 김민웅 교수님, 대표님은 김민석 엄청 사랑하는 예. 형이잖아요. 예. 진짜. 그렇죠. 김민석의 인생에 김민웅이 내가 봤을 때 한 50은 된다고. 그 숫자는 모르겠는데. 네. 자,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짧게 할 거예요. 예. 20분 하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 촛불행동 후원 좀 부탁드려요. 일단은 지금 다 끝나갑니다만 제가 봤을 때 최대 2주? 그 정도로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차기 정부 그 성공을 위해서 다음에 이제 과제가 남아 있죠. 자, 신한은행 100-036-164860 자, 후원 좀 부탁드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내란 행위자 처벌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내란 행위자가 지금 곳곳에 숨어 있는데 아무도 여기 지금 내가 봤을 때 내란 행위자인데 버젓이 지금 공직 생활하고 있거나 어떤 특별한 자리에 있거나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발본색원을 해야죠. 요 특검으로 이제 이룰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 상단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 자, 여러분 꼭 들어가서 해주시고요.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지금 올라가 있고요.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 링크를 보시는 순간 서명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네. 나오시기 사이에 노상원 수첩이 완전히 까였잖아요. 그렇죠. 노상원 수첩에는 희한하게 김민석, 김민웅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장원 리스트에도 있었지만 그렇죠. 노상원 예. 수첩에도 들어 있어요. 실제로 그 홍장원 리스트에 저 김병기 의원이 저번에 했던 것 중에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김민웅 이렇게 이상하게 그렇죠. 형제가 얽히는 경우는 최초 아닙니까? 그런 셈이에요. 예. 최근에 노상원 수첩에도 보면은 김민석, 김민웅 이렇게 같이 들어 있어요. 무슨 연자제도 아니고 예. 저거 왜 저렇다고 보세요?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일단 유일하게 들어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투쟁은 이제 우리 푸나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실은 2019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 해서 이번에 보니까는 윤석열이 최후 진술 또 그다음 김계리의 최종 변론을 보면 어김없이 거론이 됐죠. 날짜도 분명하게 적시를 했더군요. 2022년 3월 26일 탄핵 집회가 있었다. 뭐 이 선제 탄핵이라는 얘기했는데 그때는 선제 탄핵 얘기를 쓰진 않았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170몇 회를 했다. 우리를 겨냥한 거죠. 맞아요, 김계리의 경우에는 지금 뭐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격을 했는데 그때부터 말하자면은 정치검찰의 쿠데타와 이들 세력에 대한 비판 그리고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척결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국정원의 사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걸 네. 전부 망라해서 보면 이 친위 쿠데타 내란이 꽤 오래전에 기획이 됐었고 이걸 간첩들은 종북 뭐 이런 걸로 대대적으로 묶어서 그래서 제거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확인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아찔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은 형제 둘을 엮어서 하나는 이제 정치권에 하나는 시민사회 이런 식으로 해서 늘 이제 조중동이 필두로 해서 또 국민의 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둘이 짜고 이렇게 하고 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했죠. 근데 정치인인 김민석 의원의 경우에는 정책 판단하면서 움직이는 것이고 저는 저대로 이제 시민운동을 통해서 퇴진 탄핵 투쟁을 굉장히 일찍 했으니까 서로 묘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정권을 궁지에 몰게 하는 데에 일정하게 힘을 발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이 수첩 노트의 제거 대상으로 찍은 거죠. 네. 근데 희한하게 이재명 대표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정청래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김민웅, 김민석 형제는 저 리스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아찔한 게 네. 미루어 유추를 해보건데 촛불행동 집회를 꾸준히 팔로 오버를 한 것 같고 처음부터 본 거죠. 네. 내가 집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탄핵이라고? 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는데 네. 우리는 이제
이자들이 2019년에 이미 정치검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쿠데타 세력이 집권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투쟁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게 이루어졌어요. 탄핵 대파 총선하고 탄핵 국회 그다음에 탄핵 청문회 그리고 이제는 밤에 이른 이 운동까지 쭉 전개해 왔던 거죠. 그 정세가 아주 묘하게 맞아 떨어졌고 이런 것들이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체가 힘을 합해서 이 세력을 몰아내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아이고 참 어쨌건 이거 보고 있으면은 그냥 이 아찔해요. 사실은 성공했다면 그러니까요. 이 비상겸이 있었던 날에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에 뉴스를 보는데 처음에 이게 가상 정치 드라마인가 판단이 얼른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뭐 이런 걸 또 이제 하나 이 정도까지 이제는 그거죠. 방송 미디어의 자유로움이 있었나라고 생각하다가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유가 이제 그 김민석 의원도 계엄에 대한 경고를 쭉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촛불행동도 사실은 계속 했었던 거죠. 아주 초기에 전쟁 책동을 하면서 비상계엄을 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2023년에 보면 이미 8.15 때 반국가 세력 척결 당시 통일부 장관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가 네. 국민에게 주권이 있긴 하지만은 주권 발동을 국민들 전체가 하면 무정부 상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고 예. 이자들이 그래서 이거를 거론하면서 반국가 세력 척결로 영구집권 총통제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미 2023년에 저희들이 그렇죠. 논평도 하고 성명도 했고 근데 사실대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체를 명확하게 깨뚫고 있는 그러한 이 힘, 시민사회의 어떤 투쟁운동 이런 게 있다고 보니까는 딱 네. 저격을 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네. 김민우 교수님은요 윤석열 총장 때 검찰총장이었죠. 검찰 네. 쿠데타 일으켰다라고 제일 먼저 진영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윤석열이 그렇죠. 지지를 네. 받던 때예요. 맞습니다. 조국 장관 7대. 근데 제일 먼저 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라고 깃발 세우셨던 분인데 그렇죠. 예. 윤석열이 그 쿠데타로 네. 집권까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민우 교수님은 이미 윤석열 집권하고 그 해 8월 정을부터로 기억되는데 촛불행동 집회를 열면서 사실은 3월 달에 이미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는 전국 집중을 했고 네. 그러면서 나중에 윤석열이 계엄 내란을 일으키자마자 숙련된 인력과 노하우로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낸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된 셈이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투쟁이 놀라운 거죠. 예지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도 예. 오늘 지각하셨지만 제가 까방콘 하나 드렸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네. 들을 말씀 많은데 이번에 이제 그 수거 대상자 된 분들이 헌재에다가 탄핵 인용 탄원서라는 걸 제출하더라고요. 이렇게 됐다. 네. 만약에 이 내란이 성공했다면 죽을 뻔했다 이거죠.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랬죠. 그러니까는 보면은 이게 이제 비상계엄한 그 순간에는 우선 체포 대상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계엄이 작동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대학살을 벌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저의 경우도 미처 생각 못했던 게 체포되면 고문 받겠지 이거 어떻게 벗어나지 피신하긴 했는데 며칠 못 숨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죽이는 거였어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법적으로는 못 해보겠고 네. 사람 죽이는 살인 도구들 사용해가지고 그렇죠. 잡아다가 폭파시키고 사살하고 죽이겠다는 거죠. 수갑 케이블도 무섭잖아요. 예. 뭐 이런 거 대략. 가지고 계시는. 아까 그 저거 보여줘봐요. 저기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네. 게. 근데 이걸 바로 잡으면 그냥 체포하는 도구들이요.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협박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도전한 세력들을 모두 다 제거해서 그 다음에 말하자면 검찰 파쇼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특징 하나는 이게 정치검찰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정치검찰 권력의 내부에서 뭐 한동훈의 예를 보더라도 일각이 일정하게 무너진 상태에서 그 빈 공간을 정치군부를 동원한 거죠.
그래서 정치검찰과 정치군부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그렇네요. 구급 파쇼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것이 일단 실패로 돌아갔어요. 예. 예. 자, 윤석열이 그 와중에 헌재에 뻔질나게 들락거리면서 최후 진술이라는 걸 하는데 와 이거는 이제 분노를 넘어가지고요. 네. 사람이 아니라 인정이 될 정도인데 결국은 남 탓이잖아요.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는 꾸준하게 나를 탄핵시키려고 했다. 네. 그 문장 하나 보여주세요.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다. 물론 촛불행동만의 집회는 아니겠지만 네. 촛불행동이 저 중에 비중이 한 80%좀 돼요. 그렇죠. 이 집회에는 민노총사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 내 지령대로 된 거 아닙니까? 네. 아무 근거도 없는 색깔로. 그럼 민노총한테 촛불행동 무슨 지른 걸 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받나요? 네. 네. 그리고 민주노총 집회하고 또 촛불행동 집회는 또 주체도 많이 다르고요. 네. 완전 다르거든요. 지향점도 다르고 사실은 정치인 구호의 그 수위는 촛불행동이 가장 높았죠. 그리고 170m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차수를 매긴 거는 좀 뒤였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합하면은 사실은 저 전체로 보면 80%가 아니라 90%에 가까워요, 사실은. 계속 하셨으니까. 네, 90% 가깝고. 근데 이거를 세고 있었던 거죠, 이자들이.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간에 파탄나게 하려고 저희들 압수수색도 했잖아요. 국정원 사찰도 그랬죠. 했잖아요. 통장 털고. 통장도 털었죠. 촛불행동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네, 맞습니다. 후원했던 사람들 다 네. 통장 내고 털었잖아요. 그렇죠. 안심하십시오. 별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촛불행동을 중심으로 집결한 시민들이 끈질기게 투쟁을 했잖아요. 그것도 3년이에요. 이 3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는 안국역 근처의 송현독지 공원에서 매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거의 이제 100일에 가까워요. 저희들이 이 100일 작전을 탄핵 100일 작전을 했는데 촛불행동 운영위원이시기도 하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110일인가 104일인가 정확하게 지금 제가 계산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그 정도 딱 100일은 아니지만은 110일 안으로 탄핵 소추가 결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헌법재판소에게 요구하는 이 운동도 거의 이제 100일째 가까워져요. 그러니까는 근데 네. 저는 우리 대표님, 우리 네. 교수님이 좀 놀라운 게요. 네. 제가 저 마지막 올라갔던 무대에서 그 얘기 했는데 사무실을 헌법재판소 근처에 얻는 건 다 일기력이죠. 참 이거 하늘의 뜻이에요. 역사 우리 여기서 뜻이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올겨울은 유난히 추워가지고 네. 촛불행동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마다 하는 또 다른 그 뭐 집회랑 좀 다르게 그 추운데 여기 뭐 종각부터 시작해서 시청역 7, 8번 출구 뭐 송영광장 이런 데까지 다 합치면은 정말 고생했습니다. 국회 그렇죠. 앞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면은 국민들이 투쟁을 잘해 주셔서 그래요. 한마디로.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거기다 판 깔아서 네. 뭔가 국민들한테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건 전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주셔서.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국민들이 집결할 수 있는 어떤 진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된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은 그 이제 윤석열 탄핵을 북한으로부터 지령 받으셨어요? 윤석열 주장에 의하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 지령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네. 근데요 변호사라는 자 김계리가 네, 최후 변론에서도 또 언급을 합니다. 그렇죠. 봐봐요. 저게 저거거든요. 좀 크게 보여줘봐요. 네, 이런 글씨는 크게 보여줘야지. 뭐냐면은 김계리 이야기에는 이게요.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의 친형.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양쪽을 다 겨냥해서 말하자면 종북, 간첩 이런 이미지를 심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국정원으로 사찰을 해서 무슨 대공 혐의가 있다, 뭐 대남 공작 기관과 연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건덕지가 없으니까는 끝내 밝히지 못한 거죠. 밝힐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왜 그러면은 윤석열이 이런 체포 대상을 골랐는가 했을 때에 제 동생과 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자기를 처음부터 비판했고 또 뭐 종북 주사의 핵심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덧칠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표적 삼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이게 네. 우리 이제 김민웅 대표님은 김민석 의원과 형제이긴 하고 네. 정말 각별한 사이인 건 맞는데 김민웅 우리 교수님은요 시민사회에서 진짜 오랫동안 시민운동 같이 하신 분이세요. 네. 김민석과 달라. 네. 그러니까 김민웅이 촛불행동 만들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함을 했죠. 네. 총선 나가려고 저런다. 네. 진영에서도 욕을 했어요. 네.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촛불행동은 처음부터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고 그때의 정치라는 개념은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경계선을 허물고 주권자가 주권혁명을 통해서 우리 기억하잖아요. 제1차 혁명인 박근혜를 몰아냈을 때는 그러고 나서는 촛불혁명 정부 문재인 정부가 세워졌으니까는 잘하겠지 믿고 박수치고 청원에 어떤 수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권자로서의 힘을 발휘한 거죠. 예.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비상계엄해서 계엄군이 국회로 쳐들어간 거잖아요. 그걸 막은 것은 주권자 국민들이었습니다. 명확한 차이가 생긴 거죠. 예. 예. 우리 대표님 다른 질문을 좀 스킵 좀 할게요. 네, 괜찮습니다. 사족인 것 같고 네, 탄핵 심판 좀 전망을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일단 네. 우리 예상은 2주가 안 남은 느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안 자체가 매우 명확한 거죠. 그리고 윤석열 스스로가 최후 진술에서 위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자백을 한 셈이에요. 말하자면 경고성 계엄이었다. 근데 헌법에는 경고성 계엄을 할 수 있는 발동 조건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전시 상태라든가 준전시 상태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질서 자체가 아주 심중하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을 때 발동하는 것이 비상계엄이죠.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었고 경고를 하려고 그랬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려고 했고 그러면 그렇게 호소하면 되는 거예요. 비상계엄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고 입법부 공격했잖아요. 선관위 그렇네요. 공격했죠. 그리고 우리 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이 헌법기관이 국회이잖아요. 국회를 봉쇄하고 점령했던 이유는 단 하나, 비상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정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의 이유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됐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헌정에 대한 매우 심각한 공격과 침공이었다. 이런 자는 절대로 대통령직에 있을 수 없고 만약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국민들의 뜻과 일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아직도 여전히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니죠. 저게 혹시 이번에 보면은 이준석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건이라든가 또는 이번에 마흔역 헌법재판관과 관련했던 권한쟁의에 있어서도 8명 전부가 일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다수의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압도적으로 이미 판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10차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8차까지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2번 더 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2번에 결정적인 어떤 변화를 줄 만한 충격적인 진술이나 사실이 드러난 것은 없죠. 네. 그러니까는 결론이 이미 8차 때 끝났다고 보는 거죠. 헌법재판을 네. 형사재판처럼 이용해 먹으려고 했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 탄핵 대상, 파면 대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일 거죠. 그 헌법을 지켰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헌법을 지킬 만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박근혜의 경우에는 헌법을 지킬 만한 태도가 안 돼 있네. 너 태도가 글러먹었어. 이게 이제 판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던 것처럼 이것도 앞으로도 너는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유린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심증이 확실해지면 이거 위험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네. 헌법재판소가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논리상은 이렇더라고요. 내란이 최고형인 이유는 네. 헌법소 이퀄 나라를 지키는 건데 네. 그 나라를 아작내는 게 내란인데 아작.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이거를 기각을 해버리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건을 떠나서 맞습니다. 네. 이건 다퉈볼 필요도 없이 사실은 바로 탄핵이 돼야 되는 그렇죠. 무서운 죄인데 그나마 그 사람들이 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자들한테 기회를 조금 더 준 거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재판의 형식상의 절차적인 어떤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확인시키는 절차이기도 했죠. 그래서 피청구인이라고 법적인 용어로 이루어진 내란 수괴와 그 일당들의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들어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인데 김계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계몽이란 말로 아주 좋지 않은 명성을 떨친 셈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윤석열을 계몽 군주로 만들어준 거죠. 근데 21세기에 계몽 군주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자신도 자신을 나라를 구한 계몽 군주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폭력적인 인간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하게 된 것은 윤석열을 처벌하는 그것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긴 굉장히 어렵겠네. 네, 친일 매국 세력, 대중 극우 파쇼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현실 이것을 이제 정리해내지 않으면 향후에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보면은 이 과정이 지난하고 길긴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척결해야 되는지가 다 드러난 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내란 행위자에 대한 처벌법을 서명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이제 입법이 되고 입법을 통해서 특별재판소도 만들어지고 특별검사도 작동을 하게 되면은 내란 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내란 행위자에 대한 청문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빠진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선 검찰이 빠졌잖아. 정치검찰은 무슨 역할을 했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호처의 김아무개 계속 빼내주잖아요. 네. 이게 무엇과의 고리지? 그러면 정치검찰은 이때 뭘 한 거야? 하나도 안 드러났어요. 그리고 김건희는 어떤 식으로 이 사태를 정리하고 지휘한 거야? 이것도 안 드러났죠. 그래서 이것은 숨어있는 그러한 내란 행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노상훈의 수첩에 나와 있는 대핵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노상훈의 개인적인 어떤 이 구상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노상훈 수첩의 그 기록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자들이 토론을 했는지, 어떤 자들이 의견을 냈는지, 어떤 자들이 이와 같은 명단을 작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이 끝이 아니고 시작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게 푸나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윤석열 파면은 바로 그렇게 내란 행위자들 또는 이 나라를 정말 망가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세력들을 척결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면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이가 우두머리를 잇는 한 이태원 참사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한 기관, 독립운동과 관련한 기관 등등의 얼마나 많은 친일 매국 뉴라이트들이 포진해 있습니까? 근데 이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를 쥐락펴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가 지속되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사람만 바뀌는 거고. 사람만 바뀌는 것이죠. 이 보면은 박정희가 11.6 때 이스라엘 암살을 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사태 이후에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가 지속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태는 12.12 군사 쿠데타였잖아요. 길게 보면 지금 우리는 12월 12일 날 일어났던 1979년의 사태를 좀 더 길게 지금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란 행위자들이 12.12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척결을 해내지 못하면은 서울이범이 그때는 좌절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태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부터 사실은 더 고강도의 긴장을 해야 되고 더 총력으로 집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제 새 대결에 있어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새 대결에 있어서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극우 대중 파시오 세력들은 더 기승을 부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중동이 나서서 그쪽으로 이제 몸을 기울게 할 것이고 여론이 마치 그쪽으로 가는 것처럼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결코 이 사태에 대해서 뻔뻔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이런 기세로 내란을 계속 지속하면서 대선을 치르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여론 몰이를 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민주적이고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정부 체제를 만드는 일에 아주 상당히 많은 난관이 조성될 겁니다. 예. 그래서 새날도 앞으로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파면 이후의 정세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논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웅 대표님은요. 네. 제가 늘 존경하는 이유가 통찰력이 우리가 못 보는 세상을 봐요. 아 그런가요? 그게 윤석열 탄핵 집회를 지금까지 수백 개 이끌어 오신 전 힘이라고 보고요. 네. 자, 근데 이번 주말에 같은 장소에서 네. 지금 집회가 있어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저기 안국동 사거리. 네. 저 집회는 촛불행동 집회입니다. 오후 2시에요. 네. 여러분들이 좀 일찍 나오시면 돼요. 민주당 집회에 가겠다라고. 네. 민주당 집회도 아니죠. 야 5당 공동 집회인데 저기에는 이재명 대표도 무대에 올라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3시 반. 그러니까 네. 2시까지 오셔가지고 민주당 집회까지 보시고 나서 아마 광화문으로 가는 장가는지 모르겠는데 가죠. 헌법재판소 앞에서 네. 바로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치는 바로 저 행사에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네, 갖고 네. 있습니다. 뭐냐 하면 촛불행동이 그동안에 이제 정당과의 관계를 열심히 구축을 해온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지난번에 민주당하고 같은 무대를 사용을 했죠. 시간만 다르게. 예. 그게 두 번째였어요. 예. 작년에 했었고 이번에 같이 했었고 그래서 시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집회를 순차적으로 하면서 먼저 참여했던 시민들이 그대로 정당 집회도 참여를 해서 범국민대회 참여를 말하자면 해서 이 기세를 돋군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야5당이에요. 야5당과 함께 그 자리에서 촛불행동이 앞에 2시부터 하고 그다음에 3시 반부터는 야5당이 하면서 이름은 범국민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야5당이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의미가 크다.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최대한 집결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안국동의 그 송현녹지공원 저희들이 매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무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전차선을 열게 돼요. 상당한 거죠. 아, 전차선입니다. 거기가 좀 구도심이라 도로가 좀 좁아서 네. 그래서 그래서 많이 못 모였는데. 그런데 전차선을 열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안 열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야당 5야당이 함께 힘을 모으니까는 이 전격적으로 전차선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됐고 거기에서 함께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비상행동의 그 시민행진대회에 함께 참여를 해서 아주 폭발력 있는 그런 미세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일 집회 좀 많이 나와주시고요. 네. 랑맨TV님께서 106주년 3.1절 야 5당 공동 내란 정식 민주원정 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2025년 3월 2일 토요일 15시 30분 안국동 사거리 만국역 1번식으로 하셨는데 그 전에 1시간 반 일찍 나오시면은 촛불행동 네, 집회까지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더 강조할 것은 바로 내일이 106주년 3일
혁명이잖아요. 106주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 민족 전체가 골기했던 그러한 날, 그리고 일제 항거한 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친일 매국 세력들을 축출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골기를 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그러한 놀라운 기표제로 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세를 아주 멋지게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내 기억에 작년 3월 1일 날 윤석열이 백도로로 자위대를 걸었던 그날 아니에요? 네. 자유 뭐 민주주의 뭐. 네네. 아우 씨. 3.1절 기념사라는 것을 그렇게 했었고 참으로 감사한 건 윤석열의 3.1절 기념사를 듣지 않는 날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야, 우리 대표님이요. 보니까 방송 스킬이 많이 늦었어. 늦게 오신 만큼 인터뷰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인터뷰를 못 끊으시고 안 끊고 네. 결국 시간 채우고 가시네 진짜. 근데 그 지각은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떠나오기 전에 35분 걸리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일찍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서울 교통을 믿으세요, 대표님? 미처 몰랐어요. 촛불 행동이 촛불 집회하고 있어서 도로 막힌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서 제가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통 상황은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까방거나 20장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은 돈도 주세요 다음에. 예. 또 그때도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까방거니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20장 중에 한 장 쓴 건데 감사하군요. 이제 방송 끝나는 겁니까? 네,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마무리 한마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요. 이제 시작이고 그래서 멋지게 대선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번 이 푸나님도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촛불혁명에서 구호를 외쳤잖아요. 이번 겨울에 탄핵시키고 내년 봄에 대선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대로 된 거죠. 네, 그래서 파면 결정만 하면은 바로 이제 대선의 작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대선 과정에서는 이제 정말 국힘당 해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란 행위자들 철저하게 처벌을 해서 발본세운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기세로 완전히 이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워서 정말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억눌렸던 그 많은 소중한 요구들, 의지들을 현실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으면 맞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야, 그래서 차기 정부는 할 일이 엄청 많을 것 같고요. 엄청나게 많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김민웅 대표님 모르겠어요. 결혼은 안 났지만 그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어느 날 급조해서 뭔가 어떤 윤석열이 내란 이후에 타도하자는 당연한 것이고 거기 모든 기초를 다 깔았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땡볕에서나 그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촛불행동계 중간 결선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꿈 같은 시간이 앞으로 올 것으로 벅차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뻐는 하실 수 있는 날이 2주도 안 남았다. 네. 그리고 하루 기뻐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중노동을 하겠습니다. 자, 촛불행동과 김민웅 대표님께 여러분들 많은 박수 좀 보내주시고 대표님은 윤석열 끝나고 파면 후에 다시 한번 모실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인터뷰 마치고요. 새날 방송도 이번 주 방송 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촛불 국민들에게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입니다. 윤석열 파면 결정은 이제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음 주 윤석열의 이른바 최후 진술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감옥 밖에서 하게 될 최후의 진술이 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폭정을 저질러 온 윤석열, 이자가 살아생전 밝은 세상을 보게 될 날은 결코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폭군은 무자비하게 처단되어야 합니다. 대역죄인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내란 음모는 헌법재판소 재판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에서도 이들 매국노 반국가 세력의 거짓말은 모두 폭로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증언하는 이들의 입은 누구도 더는 입틀막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바로 단 하나의 인물을 똑바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은 이미 2023년 8.15 기념사에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쳤고, 통일부 장관 김용호는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정부 상태를 막기 위한다는 구실로 주권자 국민의 권리를 공격할 제비를 이미 그때부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군사행동의 시간만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려 했던 것입니까? 국민주권 말살, 국민학살을 대놓고 하려들지 않았습니까? 끔찍한 자들 아닙니까? 윤석열 척결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는 역적의 무리들, 대한민국의 헌정을 공격하고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란 행위자들을 모조리 적발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 넘는 윤석열 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80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친일 매국 세력들을 철저히 청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상계엄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란 주모자들이 세웠던 민주세력 수거, 복사, 사살 계획은 그냥 나온 계획이 아닙니다. 친일 매국 세력들이 이 나라에서 저질러왔던 학살의 역사, 그 종합판입니다. 친일 매국 극우 파시의 본질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을 적으로 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십니까? 바로 그렇게 친일 매국 세력들은 지난 80년 동안 이 나라를 폭력과 공포, 죽음과 외세 굴정으로 몰아왔습니다. 이들에게 민족은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이들의 조국은 미국과 일본이며 이들의 무기는 끊임없는 거짓과 폭력입니다. 이들의 본심은 이 나라 국민을 절반을 죽이더라도 저들만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내란으로 영구 집권하고 총통을 나르던 윤석열은 이들과 한 몸입니다. 이 몸을 산산조각 내버립시다. 윤석열 파면이 코앞입니다. 언제는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의 뜻과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제대로 모아 내란 세력을 완전히 제압합시다. 새로운 세상이 봄의 기운을 타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내 이길 것입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감사합니다.